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저녁 수업이라 여러분들 좀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들으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실강으로 들으시는 것만큼 조금 더 한 번에 쏙쏙 이해를 하시면서 또 질문도 많이 하시고 좀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수업은 이제 상표법 기본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제 민법은 다 들으셨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맞나요? 네, 다들 표정이 네, 특허법도 다들 들으신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상표법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혹시 여기서 상표법을 전에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거나 뭐 제시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다들 완전히 상표법이 좀 처음인 걸로.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수업 같은 경우는 이 상표법이 그냥 상표법을 처음으로 접하신다라는 가정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강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표법을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 이 특허와 디자인과 다른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차이점들도 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상표법을 익혀가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회차 강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OT 진행을 하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슬기 변리사라고 하고요. 지금 4년째 56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4년째 상표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 전임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혹시 공부하시다가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메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강을 들으시니까 그때그때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좀 시작을 해보면 일단은 오늘은 좀 OT 시간에는 이 상표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상표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한번 자료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 이제 기본서 교재가 될 자료인 이 A4 용지 큰 자료 하나 받으셨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쪽지 OX 시험을 제가 나눠드렸는데 이걸로 안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장만 받으신 분들이 한 장만 가져가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18번까지 문제에 대한 그 OX 시험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잘 챙겨가신 거고 2장짜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 장만 챙기신 분은 쉬는 시간에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쪽지 OX와 해설 자료가 같이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해설이 없이 문제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엔 해설까지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B5 자료로 이 상표법 법조문을 뽑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법조문은 나와 친숙하게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법도 공부하셨고 특허법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법조문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이 자료를 나눠드렸고 물론 저희 교재에도 법조문들이 다 실려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법조문만 따로 읽어보면서 한번 숙지하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판례 자료까지 이렇게 받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이제 교재 자료들, 그래서 교환과 판례 자료 이렇게 두 가지는 이제 계속 나갈 거고 마찬가지로 그날 수업 진도에 맞는 OX 문제를 계속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반에는 좀 수업 시간을 같이 풀어보면서 좀 여유 있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좀 공부하면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시험을 보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상표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은 뭐 진입한 지도 꽤 되셨고 어떤 과목들을 시험을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차 시험에서는 이제 최소 합격 인원의 3배수 해서 600명 가량이 좀 뽑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에서 200명이 뽑히게 되죠. 그래서 뭐 경쟁률로 따지자면 1차 시험에 거의 한 3,000명에서 3,500명 사이 정도 접수를 하니까 6대1 정도 경쟁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상표법을 여러분들이 왜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 산업재산권법 안에
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0문제 중에 10문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 필기 시험으로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오지선다. 네. 그래서 5개의 지문에서 이제 정답을 하나 고르는 식의 시험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1차 시험을 내가 보고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문제라는 것, 그리고 OX만을 판별하면 된다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2차 시험에서 빵꾸가 나게 됩니다. 네. 자, 보시다시피 1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총 120지문 중에 10지문일 뿐이었던 이 상표법 과목이 2차 시험에서는 3개의 필수 과목 중에 하나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이 2차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과락률이 정말 높을 때는 60%의 과락률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를 공부할 때에도 그냥 지문에 대한 OX만 맞추면 된다라는 식으로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2차 시험에서 도저히 합격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상표법을 접근하실 때는 물론 여기서 만약에 지금 시간이 막 9월, 10월이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런 경우엔 당연히 일단 1차 시험을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소리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정답을 맞추는 것 위주로 문제풀이 많이 하시면서 일단은 OX만 판별할 수 있게 하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지금은 비교적 시간이 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2023년도 상반기부터 민법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좀 일찍 이제 1년을 채운 커리큘럼을 시작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표법을 너무 그냥 OX만 판별하는 기계가 되듯이 공부하기보다는 우리 상표법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가면서 적절한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실관계도 좀 이해를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1차 시험은 당연히 패스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2차 시험의 기초까지 좀 쌓을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판례 자료도 따로 나눠드린 거고요. 사실 그냥 기계적으로 OX만 판별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책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그 각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판례 자료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 2차 시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하고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차 시험에서는 10문제,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이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수 과목으로서 만나게 되는 게 상표법이다. 그러니 우리가 좀 비교적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는 편이니 단순히 OX만 판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좀 익혀가면서 상표법을 좀 제대로 공부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상표법에 대해서, 상표법 위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커리큘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지금 개념 이해하는 단계죠.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6월의 시간이 지나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중급 강의 등을 통해서 열심히 다지게 되고, 네, 그리고 이때부터는 사실 이제 문제풀이 계속 반복하면서 실전 연습 계속 하는 거죠. 1차 합격할 때까지.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 정도까지는 우리 같이 판례 사례 얘기도 하면서 2차의 기초도 쌓아가면서 1차의 완벽 이해도 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1차 시험에만 포커싱을 해서 문제풀이를 무한 반복하시고 또 조문도 암기하시고 하면서 1차 시험 대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시작하는 이 개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 법리를 확실히 하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절히 각각의 사례를 좀 확인을 하면서 실제 그 판례 내용에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사실 상표법은 그게 좀 있어요. 상표법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특허법과는 달리 좀 실체법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사례별로 이 판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내용들의 기준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완벽히 이해를 하려면 어때요? 그 사례를 조금 더 가까이서 어떤 사실관계들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런 취지에서 적절히 사례를 우리 같이 확인을 해볼 거고 그래서 도식화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판례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통해서 완벽 이해를 하면 2차 시험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그러면 우리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저희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교재는 이렇게 2세트죠. 네, 그래서 기본서 내용과 판례 자료입니다. 자, 사실
1차 시험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판례집을 많이 안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좀 이 판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좀 빠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판례 자료도 같이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 자료는 어떻게 보면 2차 시험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자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출문제 표시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 이제 특허법에서 이제 남소리 변리사님께 얘기를 많이 들었죠. 우리 1차 시험에서는 법조문 자체, 뭐 심사 기준, 판례 등의 그 범위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열심히 숙지하셔야 되는 건 기출문제다라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자체에 이렇게 기출문제 표시해 놨기 때문에 우리 처음 같이 공부를 할 때는 이 내용을 쭉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쭉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스스로 회독을 하실 때는 당연히 이 별표친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암기까지 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취지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이 판례 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이 쟁점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핵심 키워드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해시태그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 실제 판례에 뭐 관련 표장이나 또는 사실관계들이 담긴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OX 판단의 지문으로서 만나게 되는 판결 요지 부분. 네, 그리고 실제 이 판결 요지에 기반해서 적용을 한 이제 사안 해결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판례 공부 본격적으로 판례 내용을 볼 때 한 번 더 이 판례 그 원문의 구조나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예정이지만, 네,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보고 어떤 판례 내용이었는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1차 시험에서는. 그리고 1차 시험에서는 이 판결 요지 내용들에 대해서 OX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2차 시험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2차 시험에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답안지에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벌써부터 이걸 암기를 한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1차 공부를 하실 때 이 키워드들을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그럼 당연히 2차 시험을 볼 때 익숙해져 있는 이 키워드를 이제 암기해 가면 되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눈으로 OX만 계속해서 판별하는 식의 공부도 괜찮지만, 네, 1차 시험 합격에는 무리가 없지만,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판례 자료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들은 좀 익숙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2차 시험에서 그만큼 조금 더 상표법 시험을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위치에 대한 어떤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 판례 내용 볼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표법 여러분들 수업을 듣고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은 이 상표법 수업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미 상표법을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처음으로 공부한다는 걸 전제하에서 예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목, 금, 토 이렇게 3일 수업 진도가 나가죠. 그러면 일요일 날 이제 지나서 뭐 일, 월, 화, 수까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복습 방법은 첫 번째로는 강의 진도 나간 분량을 당연히 한번 쭉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1회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때 이 강의 진도 분량을 1회독을 하시면서 이 분량에 이 목차와 이 쟁점별 목차들 그리고 판례 이름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해당 단원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빨리 떠올리실 수 있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해당 단원의 구조를 잡으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간에 특히나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런 게 양이 너무 많죠. 우리 뭐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민법 해도 엄청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방대한 양의 법 과목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넣고 시험장에 딱 가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내용이 어디 서랍에 들어있는지 알아야 이걸 이렇게 서랍을 열어서 내용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OX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차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암기까지 하실 필요 없고, 이런 목차로 이런 구성으로 짜여져 있구나를 아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잊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 취지에서 이 목차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 판례 이름은 사실 여러분들께 판례 이름을 써보세요 하면서 암기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상표법은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판례 내용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표법은 아직 뭐 이렇게 살아있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판례를 통해서 아직 이렇게 확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판례 이름을 좀 익숙하게 해놓으면 장점이 2번 동그라미 있었다 했는데 아 이거는 뭐 배선덕트 판례구나 라고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도 연결해서 떠올리게 되죠. 즉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판례 내용의 양이 이 정도라면 얘를 판례 이름 하나로 좀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판례 이름도 한번 확인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해당 범위의 기출 문제들을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나눠드린 쪽지 OX죠. 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아마 법 내용을 쭉 공부하고 회독을 많이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은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회독하는 중에 계속 양이 좀 분산이 되고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일단은 우리 이미 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니까 민법처럼 완전히 처음 법과목을 공부하시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내가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이 도대체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또는 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 양이 이만큼인데 이 부분은 내가 좀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 취지에서 쪽지 OX로 기출문제 풀이를 연습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니까 네, 기출문제를 한번 그 해당 범위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보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강의 진도 분량의 판례 자료를 복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놓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다. 특히 1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판례 지문을 헷갈리지 않고 바로 확인도 하실 수 있을 거고 2차 시험에서는 더욱더 도움이 또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판례 자료를 해당 분량의 판례 자료를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엔 이제 나는 이미 좀 상표법을 공부를 해봤었고 상표법 내용이 좀 익숙한 상태다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좀 아쉽겠죠. 네, 그래서 이 해당 판례 자체의 뭔가 논리 흐름을 이해하신다거나 또는 이 판례의 키워드를 체크해보면서 암기까지 뭐 한번 해본다거나 라고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불합격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다시 1차 공부를 할 때 이제 2차 공부를 좀 미리 하고 부진정 농차로 합격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때 저는 1차 공부를 다시 할 때 이런 방법을 좀 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지금 내가 부진정 동차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키워드도 암기해두면 당연히 동차 합격률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습 방법은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복습 방법이지만 이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 기출문제 한번 풀어해보는 거 그리고 판례 자료도 한번 읽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두셨다가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봤고요. 구체적인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뭐 종합반 설명회도 하고 뭐 공부 방법 특강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았고 혹시나 이제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또한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아니면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면 또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상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에 앞서서 이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표의 중요성이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회사 입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사와 이렇게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상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인 이제 브랜드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란 결국에는 이 기업의 정체성 또는 상징성 또는 기업을 표현하는 수단 등등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브랜드라는 것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상표가 또 하나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상표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보여지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상표들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상표란 결국에는 기업이 이 자기의 상품에 대해서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스타벅스 이 상표 같은 경우는 물론 상호도 이제 스타벅스지만 스타벅스에서 자기네 커피 이 표장이 붙어있는 이 상표가 붙어있는 커피는 우리 스타벅스의 커피예요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표장이죠. 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커피 이제 병에 유리 그 커피가 담겨있는 병에 이렇게 투명하게 그냥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병이 있고 스타벅스 표시가 되어 있는 병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빈 병으로 되어 있는 커피는 어느 출처인지 어디서 나온 커피인지를 전혀 모르지만 이 스타벅스 표장이 있는 커피에 대해서는 아, 여기 커피구나 라고 하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 상표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티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타고니아라는 표장이 붙어있는 티셔츠라면 아무 무늬가 없는 티셔츠는 얘가 어디에 출처를 가지고 있는 티셔츠인지는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 파타고니아 표장이 부착이 되어 있다면 이 파타고니아 이 표장이 붙어있는 이 티셔츠는 그 파타고니아 티셔츠 그 의류를 생산하는 거기 업체에서 만든 거구나 라고 출처를 식별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상표는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상표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리고 미리 좀 숙지를 해두면 공부하는데 편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상표라는 개념이 있는데 상호라는 건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보면요. 상표는 이 상품의 식별 표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상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표는 당연히 그 해당 상표가 표시되는 또는 그 해당 상표에 사용이 되는 이 상품과 짝꿍을 이룰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신 특허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특허는 사실 그 해당 기술 내용 자체이기 때문에 뭐 지정 상품이라는 개념이 없죠. 네, 그런데 우리 상표 같은 경우에는 지정 상품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표를 어디에 사용을 할 건데 라는 부분에서 상품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는 그 상품의 식별 표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는 상품과 짝꿍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이와 달리 상호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이름으로서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는 법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예시로서는 우리 주식회사 삼성전자는 상호죠. 네,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그 삼성전자 법인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쵸? 자, 이랬을 때 이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죠. 이때 이 상품들에 대한 상표가 예를 들면 갤럭시, 비스포크 등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갤럭시, 핸드폰에 갤럭시가 표시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요? 이 갤럭시가 표시되어 있는 이 핸드폰은 지금은 뭐 삼성전자의 제품이구나 라고까지 알 수 있지만, 또는 핸드폰에 갤럭시가 쭉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 같은 회사의 제품이구나 라고 인식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상표는 이 상품의 식별 표지, 이 핸드폰에 대한 식별 표지고,
네, 상호는 그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형태적으로 상표는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느냐? 자, 상표는 출처를 물론 우리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지만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표시가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나나 우유의 우리 빙그레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는 그 특유한 그 뚱딴지 모양의 항아리 단지 모양의 그 형상에다가 바나나 우유를 담아서 판매를 하게 되죠. 자, 그러한 형상도 상표가 될 수 있고요. 왜? 우리 일반 그냥 종이팩에 담겨져 있는 바나나 우유가 아닌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그 항아리 모양에 담겨져 있는 바나나 우유를 보면 같은 데서 나온 바나나 우유로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표시가 이렇게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상호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사람 회사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입체적 형상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상호는 문자만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겠고요. 자, 상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등록을 받느냐? 특허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청에 이제 상표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심사 후에 등록을 받음으로써 상표권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호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 이름이 이제 이슬기라는 이름을 짓고 나면 이 이름을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상호 신고를 하고 법인은 상업등기소에 이제 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 상표는 보호의 범위가 등록이 되고 나면 전국적 보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전국 전역에 권리가 미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상호 같은 경우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호의 내용적 범위에서는 상표 같은 경우는 동일 유사, 그리고 상호는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서만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사실 우리가 상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상호와 상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 생각엔 한 이 정도 차이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상호가 상표로서 기능도 하고 상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이 삼성전자라는 이름은 상호도 되지만 상표도 되죠. 이해되셨나요? 우리 어떤 상품에 그 삼성전자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죠. 그래서 상호이면서 상표인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도 좀 체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대체 이 상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상표란 결국에는 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즉,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공부할 이 상표법은 상품에 대한 식별 표지인 그 상표와 관련된 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표를 이 상표란 무엇인지부터 이 상표를 출원해서 어떻게 등록을 받을 것인지, 또는 내가 그래서 상표권자가 되고 나면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까지 좀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실무적인 얘기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특허도 워낙에 가치가 크고 중요한 그 권리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상표 같은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느끼겠지만 디자인이나 특허 같은 경우는 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발명을 해낸 뭔가 아이디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큰데, 상표는 그렇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도 전자제품의 애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등록이 된 것인데, 이때 애플, 여러분들 사과라는 단어 이미 알고 있던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표는 특허나 디자인과 다르게 발명을 하는 또는 창작을 하는 대상의 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 기업들 생각해보면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은 품질의 제품이어도 이 상표 덕으로 이제 판매율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크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라인이다 라고 하면 믿고 산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브랜드 파워가 워낙에 커지게 되다 보니까 사실 상표의 가치도 굉장히 좀 커지게 되고 있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1차 시험, 2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변리사가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표와 관련된 분쟁들을 보면 좀 흥미롭게 또 접근하실 수 있고 분쟁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 표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잠깐 말씀드리면 내려볼게요. 자, 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가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문자 상표도 표장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이 도형 상표도 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심벌 같은 것들을 상표로서 등록을 받고 자기가 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소리 상표도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이때 이 소리 상표로서 뭐 카톡하시종 하는 그 소리를 등록을 받아놓게 되면 어떨 수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가 왔을 때 이런 알림이 울리는 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은 카카오 거구나 라고 떠올리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 상표도 출처 표시가 될 수 있고요. 냄새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 특정한 향이 났을 때 이 향기는 예를 들면 교보문고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교보문고에서 나는 특수한 그 향이 있다라는 거죠.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교보문고에서 나는 이 향에 이제 향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시가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서점에 갔는데 교보문고 향이 난다 라고 하면 여기 거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뭐 방금 예시로 들어드린 이러한 그 상품의 모양인 이 이치 상표도 상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수한 위치에 표시가 됨으로써 출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위치 상표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이렇게 티셔츠 이 양쪽 팔끝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세 줄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런 표시가 없더라고 여러분들은 저거 아디다스 티셔츠구나 라고 인식하시죠. 그게 바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낸 거죠. 그런 취지에서 그런 위치에 삼색 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얘는 아디다스의 상품이구나 라고 하면서 출처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 밖에 동작 상표, 홀로그램 상표, 뭐 색채 상표 등등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등록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의 최초로 색채 상표를 등록받은 예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관장의 그 홍삼 혹시 스틱 보신 적 있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뭐 빨강색 이렇게 있고 여기 아래에 검정색 이렇게 있고 양쪽에 이렇게 뭐 금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 포장지가 계속해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글씨가 안 써져 있고 그냥 어떤 홍삼 스틱에 이러한 포장 구성으로 되어 있다면 모양을 보고 이거 정관장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색채 상표도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뭐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면서 공부를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표랑 특허 디자인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특허는 배우셨기 때문에 좀 이 점을 중점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방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표가 특허 디자인과는 다르게 실체법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실체법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은 민법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법의 성격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들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재밌고요. 또 여러분들이 워낙에 길 가다 보면 상표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막 보게 되는 상표들에 대한 분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판례로 공부하는 거기다 보니까 좀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그만큼 뭔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실체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랬다가 저기선 저랬다가 이거 기준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되고요. 자, 이래서 특허는 결국에는 등록 대상이 발명이고요. 디자인이죠. 상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등록 요건적으로는 특허는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규해야 되고요. 진보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물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디자인도 최초로 창작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있던 뭐 이런 유리병 모양 뺏겨서 만들어 놓고 나 이거 디자인권 받고 싶어요 하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차이입니다. 특허와 디자인은 모두 신규성을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것보다 진보하거나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는 이와 달리 신규성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네, 즉 신규하게 새로 만들어낸 뭐 문자라던가 또는 뭐 새로 만들어낸 도형이라던가 하면 당연히 등록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신규성 요건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신규성 요건은 없지만 아까 우리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표라는 것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이렇게 구별하는 표시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는 표시예요. 예를 들면 흰색 티셔츠라는 지정 상품에다가 제가 티셔츠를 상표로 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티셔츠에 딱 티셔츠라는 표장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의 출처를 좀 식별할 수 있나요? 식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표로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뭐 식별력이라는 요건 그리고 부등록 사유 해당이 없어야 하고요. 권리 범위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특허와 디자인은 이제 이렇게 20년 해서 기간이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표는 이와 달리 일단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해서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원한다면 영구적으로 이 상표를 보유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상표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연결이 될 내용인데, 자, 왜 상표는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권리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차이점으로는 결국에 이 특허랑 디자인은 이 새로운 발명을 한 것, 그리고 디자인 해낸 것에 대해서 일단은 독점권을 주되 너가 공개를 함으로써 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 이바지가 되려면 이 권리 기간이 지난 후에 모두가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산업 발전 이바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 이렇게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데, 자, 상표는 오히려 10년 동안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그 갤럭시라는 이름을 삼성전자에서 계속 핸드폰을 냈어요. 그리고 10년이 기간이 끝났다고 권리가 죽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핸드폰 만드는 사람 다 갤럭시 쓰고 싶겠죠. 자, 그래서 갑자기 제가 갤럭시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만든 핸드폰 갤럭시인지 삼성전자의 갤럭시인지 혼동이 오기 시작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의 갤럭시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막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 수요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수요자 보호가 어려워지겠죠. 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상표 같은 경우는 그 상품에 대한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일반 수요자들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표는 어떻게 출원해서 어떻게 등록을 받느냐에 대한 쭉 과정인데요. 이 장표는 우리 출원 및 심사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간략하게 이제 맛보기를 해보면, 자, 특허에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이 출원 절차 같은 거 다 배우셨을 건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상표를 이제 출원을 하고 나면은, 특허와 똑같이 방식 심사, 실체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실체 심사를 해봤는데 등록받지 못할 사유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발행이 되고요. 자, 이때 이 상표 같은 경우는 뭐 출원부터 해서 등록까지 특허보다는 훨씬 덜 걸립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보통 출원을 하고 등록받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걸 뭐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 심사도 하고 뭐 예비 심사도 하고 하게 되는데,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특허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대신에 특허와 좀 차이점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공부하시겠지만 특허는 이제 심사 청구를 해야 되죠. 내가 등록받고 싶습니다. 심사를 이제 받고 싶어요 라고
심사 청구를 해야 된다면 상표 같은 경우는 따로 심사 청구는 없습니다. 그냥 출원이 되면 순서대로 심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대신에 내가 조금 더 빨리 심사받아서 등록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선심사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 상표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출원 공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특허랑 상표 디자인에 좀 비교를 해가면서 특히나 특허와 달리 상표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를 좀 잘 숙지를 해주셔야 헷갈리지 않고 공부를 잘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차이점으로 아까 신규성이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상표 같은 경우는 출원 공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특허에서는 없는 건데요. 이게 어떤 제도냐면, 자, 상표 같은 경우는 이 상표에 대해서 출원 공고를 함으로써 심사관이 이제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이제 등록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바로 등록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공중에게 어떻게 보면 심사를 한 번 더 받습니다. 그게 출원 공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출원 공고를 함으로써 이런 게 지금 출원이 됐고요. 얘 이제 곧 등록이 됩니다 라면서 공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공고가 되면 일반 수요자들이 이제 보면서 뭐야 이거 내가 쓰던 건데? 이거 내 건데? 얘가 베껴서 상표를 냈네?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왜냐면 신규성 조건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심사관이 하나씩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고 출원공고에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등록받으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원래부터 내가 쓰던 건데 얘가 지금 나랑 계약 맺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홀랑 상표 등록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받지 못할 사유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이 있게 되면 이의 신청에 대해서 답변 서술 쭉 기회가 주어지면서 이제 이 이의 신청 이후에도 이의 신청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야 그때 이제 등록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상표 같은 경우는 출원을 해서 등록받기까지 과정이 특허와 거의 유사하게 절차를 쭉 이루어져 가는데, 이때에 이 출원 공고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결정이 되면 이제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설정 등록이 되고, 그때 이제 상표권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상표의 출원 및 등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보면, 자,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상표 같은 경우는 이 출원을 했을 때 상표는 누구랑 짝꿍이 될 수밖에 없다? 상품이랑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상표 출원 시에 이 상품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상표를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 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같이 상표 유형을 표시하게 되고 상표 견본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이 상표 견본은 표장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허와 마찬가지로 우선권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출원 서류 같은 경우는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하면서 좀 보실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포인트는 여기 이렇게 지정 상품들을 설정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출원이 되고 나면 이 심사를 받게 되겠죠. 이때 이 심사 받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네, 이때 이 심사의 요건으로서는 이렇게 4가지를 크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실체적 거절 이유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체적 거절 이유로서 4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공부를 여러분들도 해주셔야 되겠고, 자, 이런 사유가 이제 각각 좀 간단하게만 예시를 들어드리면, 자, 상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용을 하려는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의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부등록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특허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특허도 내가 발명을 했더라도 이제 먼저 출원을 이제 똑같은 발명의 내용이더라도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죠.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명에게 똑같은 상표를 등록받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갤럭시로 계속 예시를 들어보면 삼성전자한테도 갤럭시 상표 등록받게 해주고 저한테도 갤럭시 상표 등록받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핸드폰에 얘도 갤럭시를 쓰고 나도 갤럭시를 쓰겠죠. 그러면 서로 어떻게 보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리고 일반 수요자들도 이 갤럭시가 어디의 갤럭시냐라고 출처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그런데 특허와 디자인과는 다른 점 한 가지 잠깐 그냥 설명드리면, 자, 특허랑 디자인은 만약에 이렇게 선출원주의 이제 위반이 돼서 동일자에 같이 출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특허랑 디자인은 일단은 협의를 하죠. 그래서 누가 등록받을 거냐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그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에 어떻게 되죠? 아무도 못 받죠. 자, 상표는 다릅니다. 상표는 발명을 하거나 창작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선택의 대상이고 신규성이 없다 그랬죠, 아까. 신규성 요건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날 쟤랑 같은 날 했네 해서 둘 다 거절이 되고, 다음에 또 출원하면 그러면 그땐 다시 또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자? 그냥 둘 중 한 명 등록시켜주자 해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 네. 그래서 상표랑 디자인과 다르게, 왜냐면 특허랑 디자인은 신규성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출원했다가 뭐 다시 출원하고 한다고 등록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상표는 신규성 요건이 없으니까 어차피 공개가 되든 말든 다시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첨을 해서 등록을 시켜준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표가 출원이 되고 등록이 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사용을 독점을 할 수 있고요. 특허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 이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조치,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기타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허랑 동일한 부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침해금지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뭐 신용회복 청구, 부당이득 방한 청구 등등 다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때 구체적인 차이점들은 이제 각각의 내용 공부하면서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상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까지 쭉 흐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상표란 무엇인가? 상표가 뭐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러한 상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뭔데? 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상표는 어떻게 내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와 관련해서 출원을 하고 등록받는 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그럼 상표를 등록받고 나면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는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상표도 마찬가지로, 네, 이거는 이제 마드리드 출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상표도 우리 특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전부 다 우리나라에 미치죠. 우리나라에 권리가 미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우리 산업재산권법은 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각 국별로 독립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특허는 어땠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발명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미국 가서 내 거 특허 따라하는 애를 이제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없죠. 네,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에서도 특허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PCT를 공부한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표에서도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이라고 해서 이 해외 출원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같이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PCT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고, 결국 이 장표로 설명드리는 내용은 상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등록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해외 각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 우리나라에는 상표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만 상표 등록을 해놓고 우리나라에 상표 등록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틈타서 뭐 다른 이제 거절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제가 애플을 등록받았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사실 애플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왜냐면 만약에 애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팔면 이 미국의 애플이 거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용에 편승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출원해서 등록받아서 보호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 본 거냐면 우리 상표법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상표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좀 관련해서 뭐 특허 디자인 좀 맛보기를 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표법 전반적으로 개괄한
이번 시간 마치고 우리 본격적으로 상표법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16회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된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드리는 장표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우리 꾸준히 이제 이 전체적인 개괄이나 또는 목차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여기를 배우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거를 배우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항상 이렇게 목차를 좀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하시면서 내가 현재 배우고 있는 게 뭔지, 얘가 상표법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늘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건 상표뿐만 아니라 민법, 특허, 디자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전체를 계속해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중간중간에도 내가 지금 어딜 배우고 있구나를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잠깐 말씀드리면, 자, 우리 제일 처음은 총칙을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을 총칙이라는 이름 하에서 정의를 해놓고 총칙 규정으로 두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특허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펜던트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런 용어보다는 그냥 총칙 단원에서 뭘 배우는지를 좀 익숙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우리 총칙 단원에서는 앞으로 뒤에서 쭉 열심히 배워 나갈 동안에 계속 튀어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미리 다져놓고 갈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총칙 단원에서 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총칙 단원에서는 첫 번째로 이 상표법의 목적 자체, 그리고 이 상표법에서 상표가 어떠한 것인지 상표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 이후에 그러면 우리 특히나 이 상표 같은 경우는 사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정 상품에 대해서 그 상표가 사용이 될 때 출처를 나타낼 수 있죠. 네, 그냥 상표만 있다라고 해서는 일반 소유자들이 이제 이 출처를 뭐 인식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상표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표의 사용이 전반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상표의 동일 유상, 상품의 동일 유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허에서는 이제 동일성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뭐 첨부항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서 동일 범위인지, 또는 보정을 할 때 신규사항 추가가 아닌지, 동일 범위에 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셨을 건데, 자, 상표 같은 경우도 이제 양 표장에 대해서 동일 유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갤럭시라는 이름이랑 갈럭시 라는 표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갈럭시라는 표장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어떨 수 있죠? 일반 소유자들이 갈럭시를 보고도 이거 갤럭시 그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같은 건가? 라고 혼동을 하게 하는가? 라는 범위를 따져보는 이 동일 유사를 공부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총칙 단원에서 전반적인 내용에서 필요한 것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 등록 요건으로 들어와서 이 상표를 출원했을 때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조가 특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구조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상표도 마찬가지 구조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사실 조금 편하고요. 그래서 등록 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출원 및 심사 파트 공부를 하게 되고, 네, 이제 출원 및 심사를 거쳐서 상표가 등록이 되면 이제 상표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상표권과 관련해서 쭉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표권자의 보호라는 이름 아래에서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파트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특허에서도 특허 침해 공부했었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표권자의 보호에서 이제 상표 침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관련된 이론들을 공부하시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심판 및 소송으로 넘어오면요. 자, 상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는 그냥 쭉 특허랑 비슷하게 공부를 하시는데, 뭐 각각의 등록 요건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 심판 및 소송으로 들어오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 여러분들 무효심판, 뭐 거절결정 불복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 심계 취소 소송 다 특허에서 배운 거잖아요. 자, 비슷한 취지의 심판들입니다. 네, 특허랑 거의 동일한 취지의 심판들인데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우리 상표에는 취소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특허에서의 취소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상표에서 취소 심판은 등록을 받은 이후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제대로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그 민법에서 이 취소의 효과 배우시죠? 장래 소멸. 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장래적으로 이 상표권이 소멸이 되게 되는 이 취소 심판을 두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리즈도 있겠죠. 왜냐면 상표는 이제 우리 아까 영구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좀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취소를 시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 상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상표라는 게 뭔지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일반인이 여러분들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가 됐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찾아왔습니다. 자, 변리사님 저 상표 출원이라는 게 있다던데 상표라는 게 있다던데 그게 뭔지 저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 어떻게 시작할 거죠? 처음에는 이 상표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줄 거죠. 상표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줄 거고요. 아, 근데 지금 이 고객님께서 가져오신 상표는 하면서 등록 요건들을 보면서 이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겠죠. 자, 그래서 등록 요건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설명해줘야죠. 이 상표가 출원이 되면요 어떻게 심사를 받을 거고요. 등록받은 후에는 이런 권리가 발생할 거예요 하면서 설명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원 및 심사 그리고 상표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에 더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죠? 첫 번째로 자, 고객님 이렇게 상표 등록 받고 나면 제3자가 이렇게 사용을 할 때에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상표권자로서 이 상표권을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거예요.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다 보면 이제 각종 심판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상표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심판 및 소송까지를 공부하는 게 이제 일반 상표의 내용을 쭉 공부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이제 파트 1, 기본 원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엔 이제 이 상표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보호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출원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해외 대리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상표 등록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마드리드 의정서를 공부하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상표에서 쭉 적용되는 내용들이었다면 자, 이때에는 근데 이 표장에는 이제 출처 나타내는 모든 표시가 상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단순 문자나 뭐 도형 상표가 아닌 입체 상표라던가 소리 상표라던가 또는 냄새 상표라던가 하는 이런 비전형 상표의 경우에는 그 특유의 뭔가 판단하기 위한 요건들이 또 따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공부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상표법이라는 그 조문 안에서 상표법이라는 법체계 안에서 상표권을 보호하는데요. 이 상표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특수 유형 표장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단체 표장권, 증명 표장권, 업무 표장권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각종 권리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면 이제 우리 상표법 공부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상표법 전체에 대해서 어떤 흐름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시면 돼요? 각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등록 요건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등록 요건은 상표를 출원했을 때 등록받기 위한 요건들이지, 라는 거를 완전히 딱 머릿속에 이제 박아놓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좀 상표법 개괄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OT를 진행을 하고요. 네, 우리 여기까지 OT 진행했고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